네, 저는 뉴스아이킥 오늘과 내일 진행을 맡은 장윤선 기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한 주간의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들을 정리하는 금주의 말말말 코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진행이 많이 서툴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상당히 무게가 있네요. 네. 게스트로 나오실 때랑 또 다르죠, 또. 많이 다릅니다. 네, 상당히 쫄아 있습니다. 자, 우선 김동인 기자께서 준비해 오신 말은 어떤 겁니까? 네, 정부가 다주택자 관련된 규제를 대거 철폐하겠다고 또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작년 이맘때 분위기 내지는 적어도 이 작년 연초 분위기만 생각해 본다면 이건 아니었죠. 엄청나게 변한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말말말을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준비된 오디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기로 확정했습니다. 집값 하락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린 겁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이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면 보유세, 양도세 같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도 최대 70%까지 늘어납니다. 지난 5년 동안 예.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집값은 여전히 비쌉니다. 문제는 이게 거래가 끊어지고 네. 집값이 내려오는 과정이 너무 급작스럽다 보니까 충격과 고통이 너무 크다 보면 경제 위기까지도 와서 집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가의 부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를 때 폭등하고 내릴 때 폭락하면요. 국가가 이거 완전히 이게 골병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집값을 유지하겠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빚내서 집 사라가 아니라 빚을 내려고 그래도 DSR 때문에 추가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벌써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이 이제 대책이 나온 건데 그렇습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완전히 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조금 전 들으신 내용은 어제 MBC 뉴스데스크 보도 그리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가 있었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규제 지역을 풀어주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싼 동네, 네. 용산, 서초, 강남, 송파 이런 동네를 빼고 나머지를 다 풀겠다가 되고요. 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핀셋 규제라고 해서 특히나 문제가 있었던 지역들을 이제 포위하는 형태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자체를 해제시키는 게 이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LTV라고 하죠.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중도 70%까지 늘어나고 네. 또 분양가 상한제도 해제가 되고 뭐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던 것들도 많이 풀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특히나 뭐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것도 사라지다 보면 그러니까 다주택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묻어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뭐 좀 복잡하다, 뭐가 많다, 뭐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대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라고 한다면 네. 다주택자들에게 지금 손을 내민 겁니다. 네,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고요. 이게 지난해 6월, 9월 그리고 11월 달에도 일부 지역을 조금씩 해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서울을 해제한 것은 굉장히 과감했고 또 해제된 지역들도 굉장히 넓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막 국가가 골병든다 이 얘기밖에 안 들려가지고 이러다가 정말 국가가 골병들면 어떡하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 방금 전에 원희룡 장관 목소리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착륙은 막아야 된다 이런 네. 주장을 했는데 이게 바로 정부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희룡 장관이 한마디 좀 세게 했습니다. 네. 이러다 나라가 골병든다라는 그러니까요. 건데요. 오늘 또 추가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오늘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라고 할 때는 맨손으로 잡지 않도록 장갑이라도 쥐어드려야 된다. 이게 장갑입니까? 이렇게 좀 비유를 한 겁니다. 네. 이 지금 원희룡 장관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 아무래도 정부의 어떤 관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거래가 지금 끊긴 상황이고 매매에 있어서요. 네. 그러다 보니 한 번 거래가 생기면 푹푹 떨어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 깡통주택 같은 부작용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집값 그렇게 오르느라 힘들었는데 네. 이제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 이거를 뭐 폭락으로 인한 부작용이 그렇게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거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살 사람이 없다. 누가 사냐? 그렇죠. 네. 사실은 그게 문제 아닙니까? 이번에. 이 생각이 또 자가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들도 좀 채워나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수요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를 찾다 보니 다주택자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권 초반하고 뉘앙스도 완전히 바뀐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정도까지 세게 풀 거다라고 기자들도 전망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어떻습니까? 선거 과정에서는 규제를 풀 것이다라고 네, 그렇긴 했었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집권을 하고 나면은 네. 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도 네. 문제도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저는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 네, 막 그렇죠. 그랬었거든요. 그때하고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때랑 지금 다른 위험하다. 거는 현재 주택의 가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보다 당시에- 훨씬 많이 올랐죠. 네, 당시에는 워낙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2012년, 2013년까지 주택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고 네. 그 이후에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라는 네. 정책으로 간 건데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고금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전세자금 대출도 줄어들고 있어서 네. 그나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둔화됐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실제로 이러한 이 경로가 어쨌든 가계부채 문제를 줄여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금융안정보고서가 지난달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원희룡 장관도 이 주택을 부양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뭐 손을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네.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그 원희룡 장관이 네. 이거 폭락 아니다라고 네. 막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 와가지고. 예, 그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전국적으로는요 50% 가까이 오르고 지금 한 6% 가량이 평균 가격이 내렸습니다. 50% 오른 가격이 7% 내리는 게 폭락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바로 딱 나오네요. 네.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이거 10월 달에 말한 거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2달 됐습니다. 네. 2달 사이에 말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게 곧바로 나라가 골병든다. 예. 이렇게 바뀐 거죠. 예. 너무 확 바뀌어서 좀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생각이 그렇다 좀 보니까 드는데. 이게 네. 그 국민들에게 가는 어떤 신호, 또 시장에서는 심리가 중요해서 정부가 그렇습니다. 보내는 신호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네. 그 너무 말이 조금 빠르게 변한 점도 있지만 신호가 조금 지금 부정확하게 전달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다주택자에게 빨리 집을 좀 사가지고 뭐 임대라도 놔라 이런 신호로 읽히는데 네. 원희룡 장관 말하는 거 보면 그렇다고 내가 이거 막 집 사라고 하는 건 아니다. 빚내서 사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해버리니까 네. 내놓은 정책과 메시지가 달라서 좀 신호의 혼선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좀 그렇죠. 되지 않나. 이렇게. 혼란스럽다. 매우 네. 혼란스럽다. 그래서 도대체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살 수 있는 건지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지금 금리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빚 내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빚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특히나 저는 집을 오래 보유한 분들은 뭐 그나마 낫지만 소위 영끌족들 네. 그 지금 주담대 8%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뭐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하는데 이게 되겠냐? 그리고 또 집값 하락은 이대로 멈추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금리 문제가 가장 큽니다. 네. 부자들이 나서달라고 했는데 그 부자들은 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칼날을 쥘 장갑은 드릴게. 그러니까 좀 사세요라고는 했지만 과연 얼마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는 미지수고요. 네. 그리고 지금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영끌할 수는 없다. 이게 지금 정부의 설명이에요. 네. 이 DSR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봉 한 1억 받는 분들이 보통 이제 7억을 빌리면 우리가 연이자가 4,200만 원 정도 나와요. 6%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월 350만 원이거든요. 아이고야. 네. 이게 이자만 그렇습니다. 네. 이자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사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그 위험을
어떻게 보면 감수하고서 주택을 매수할까 예. 아니면은 뭐 예금을 할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하죠. 예금 금리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은행으로 갈 것 같은데요. 요즘에 예금 금리가 조금 둔화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어찌됐든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제 정책에서 네. 시장에 신뢰를 주고 네.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2달 만에 입장이 확확 바뀌니까 이걸 어디다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해야 될지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가장 생각이 좀 큰 드는데.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러니까요. 정부는. 예, 신뢰를 주는 노력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듣는 사람들은 사실 집 사는 정도로 좀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네. 보통의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그 정도로 위험한 폭락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조금 쉬운 언어로 설명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하게. 그리고 또 네. 평형대별로 또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그 일목요연하게 누군가는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전국의 그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어서 이봉우 연구원께서는 어떤 뉴스 준비해 오셨는지요?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라는 요구인데요. 네. 예상이 되시겠지만 1월 2일 그저께부터 재개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의 지하철 선전전. 지금 이동권 요구는 물론이고 이동권 보장은 물론이고 올해 예산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권리 예산의 증액분이 0.8%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맞습니다. 특히 뭐 주간보호시설 이런 일부 보건복지 예산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에 반발해서 지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선전전을 재개했는데요. 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탑승을 아예 봉쇄하는 방향으로 1월 2일부터 대응을 또 바꿨습니다. 더 아이고, 강화한 것이죠. 옳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초유의 사태인데 네. 일단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어제자 MBC 보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법원의 조정대로 5분 안에 타겠다는 장애인들과 조정안을 거부한 공사 측이 충돌했습니다.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5분 안에 탄다겠지 않습니까? 급기야 밀고 밀리는 몸싸움 양상까지 번졌습니다. 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웃으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이게 절절한 절규인가 싶습니다. 자, 그 지하철 무정차 통과 이렇게 서울시하고 교통공사가 대응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경찰까지 동원해가지고 탑승 자체를 막는 거 이거 인권유린 아닐까요? 인권 침해에 가깝다고 네. 많은 지금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네. 사실 그래서 오늘도 좀 우려가 컸습니다. 왜냐하면은 1월 2일에 첫날에 경찰이 무려 640여 명이 그 승강장에 동원이 돼서 승강장 탑승구의 한 절반가량을 막아서는 방식으로 이제 네. 탑승을 봉쇄했고요. 어제도 200여 명의 경찰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장애인들은 지금 방금 오디오로 들으신 대로 우리는 법원이 조정안에서 얘기한 대로 5분 이내 탑승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5분 안에 탑승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걸 막는 게 말이 되느냐. 타게 해달라. 네. 우리도 시민이다. 이렇게 하면서 탑승을 시도했고요. 네. 이걸 경찰과 공사 직원들이 막는 과정에서 들으신 바대로 굉장히 혼란이 발생했고 또 충돌이 발생하면서 삼각지 역장 같은 경우 또 부상을 입었다 그래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오늘도 걱정이 컸는데 오늘 오전 8시에 4호선 해화역에서 전장현 회원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탑승은 없이요. 1시간가량 입장 발표를 하고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박경석 대표가 오세훈 시장은 지금 법원 조정안도 수용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있다. 전장현도 법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계속 행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대로만 좀 앞서 이제 함세웅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만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다. 5분 안에 탑승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됐든 장애인들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거고 법원이 조정까지 해준 건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는 좀 그런데 그 교통공사하고 서울시는 어찌됐든 법원의 강제 조정안까지도 그렇습니다.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이래도 됩니까? 그래서 사실 그 쟁점이 5분 내 탑승 그게 갑자기 쟁점이 된 게 지난달 21일에 나왔던 그 법원의 조정안이고 전장에는 그걸 수용했고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거부했습니다. 이 서울시와 교통공사 입장은 뭐냐면은 그 법원 조정안에 보면 네. 5분이 넘어가는 지연에 대해서만 이제 전장현이
1회당 500만 원씩 공사에 지급하게 돼 있는데 사실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고 1분만 지연돼도 큰일이다 지하철은. 그리고 그 5분 이내 탑승 지연은 우리가 전혀 못 막는다는 것 아니냐. 네. 그리고 막 전단지도 붙이는데 그것도 불법인데 법원이 얘기를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조정안을 거부했던 것이고 또 지금 탑승 거부를 하는 이유도 뭐 사실 비슷하긴 합니다만 오늘 이 조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다시 한번 공사 측과 정장현이 만났습니다. 네. 이 만난 자리에서 일단 서울교통공사는 오늘도 그 조정안을 거부했어요. 거부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하면서도 전장현 측에 조금 냉각기를 가지자고 제안했다 그래요. 그래서 박경석 대표가 다시 이거를 또 받아들이면서 전장현이 일단 1월 19일까지는 오세훈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이건 공사가 혼자 결정한 일은 아니고 네. 오세훈 시장이 결정할 일이니까 우리 얘기를 좀 들어보고 판단해달라. 그래서 1월 19일까지는 일단 탑승은 중지를 하고요. 선전전만 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답변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 궤적이라는 게 네.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들이에요. 가장 특히나 지난해 연말에 논란이 됐었던 건 무정차 통과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아예 애초에 그 탑승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옳으냐라는 논쟁이 뒤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탑승구 근처에 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사실 아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 전에 차단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선제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무리수일 수 있는데 이 모든 행동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지금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오세훈 시장이 전면에 나서 있다. 지금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김 기자님 지하철 타고 다니십니까? 네, 두 분 그렇습니다. 지하철 저도 타고 다닙니다. 저는 사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안국역이었는데 네. 아침에 빨리 가야 되는 일정이 있었는데 시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리라고 했어요. 근데 내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이 되고 근데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 일대가 혼잡이 됐어요. 많은 시민들이 내려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시위를 불편해하시는 시민들의 시각. 왜냐하면 네. 출근 시간이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예. 지각하게 되니까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사실 우리가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해는 좀 되시는 측면도 있으시죠. 그럼요. 예, 예. 예,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측면을 우리가 그런 현실을 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 전장현의 이동권 투쟁이 200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22년 동안 엘리베이터와 리프트 이런 거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19곳에 엘리베이터가 마련되지 않거나 1역사 1동선 장애인이 승강장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마련이 안 된 거예요. 22년 동안. 그런 측면에서 이 자연스러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조차 22년 동안 보장 못한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약속을 지켰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그 정도의 권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고민하게 하는 네.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퇴근길 그 뉴스아이킥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출근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보다 더 이런 생각이 좀될 안타까운 것 거는 지금 같은데. 불법 시위라는 명분으로 그러니까요. 탑승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또 공권력에게 있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일 그렇군요. 것입니다. 이 방식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좀 세게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표를 결정할 수도 없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장애인 이동권 연대하고 네. 정부하고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협력할 방법은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인 김동인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 이봉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